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송희진입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등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겨울방학에 국어 어떻게 공부하자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저는 대성 스타 강사 코리아라고 이제 강사들계의 슈퍼스타 K처럼 오디션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결선까지 올라가서 현재 두각학원과 강남 대성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등국어 무엇을 공부하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국어는 크게 공통과목이랑 선택과목으로 나눠지고요.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과목의 문학과 독서가, 선택과목의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해지는 게 아니고요. 독서나 화법과 작문은 1학년 내신에서 거의 비중이 없다시피 하고 문학과 언어와 매체, 즉 문법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도 문법 배우고 중학교 때도 문학 배우는데 중학교 때 배우던 거랑 고등학교가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실함과 암기력의 싸움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얼마나 열심히 필기를 했고 얼마나 열심히 외웠느냐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라면 고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장 내신국어와 수능국어를 분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고등국어에서는 시험 범위에 제시되지 않고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았던 외부 지문이 출제되어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독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표현법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외부 지문에 알려주지 않은 표현법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고등국어, 수능국어를 풀 줄 아는 베이스가 갖춰져 있어야 시험을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8주는 내신을 완벽히 선행한다는 느낌보다 내신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기틀을 닦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3시간짜리 수업에서 1시간은 20분 정도는 독서와 문법, 1시간 10분 정도는 문학에 할애를 할 거고 문법과 문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의 비중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살짝 작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서 이제 독서부터 시작할게요. 독서는 비중이 작다 보니까 금방 얘기하고 끝낼 건데 독서는 딱 2가지만 할 겁니다. 하나는 문장 독해, 하나는 문당 독해죠. 당장의 긴 글을 읽지 않는 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헛바람을 불어넣기보다는 정말 베이스부터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문장 단위와 문단 단위부터 읽는 거를 시키는데요. 꼬리물기라고 하는 거는 문장과 문장의 사이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사이를 파악하는 이제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교통이용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이라고 하면은 지금 데이터에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묶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해가 가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과 문장이 만들어질 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항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온 문장이 무언가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로 꼬리물기라고 하는 거죠. 이 문단을 봤을 때 이렇게 다운표 있는 정보 주체나 다운표 있는 빅데이터 보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에서 문장으로 끌고 나오는 꼬리물기 되고 있는 무언가를 잡는 게 바로 중심 내용을 잡는 건데요. 계속해서요. 이 데이터가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데이터를 한 번 더 받아주는 거. 결국 여전히 데이터가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겹치는 꼬리물기가 빅데이터로 옮겨진 거 보이실까요? 이제부터 주인공은 빅데이터란 뜻이죠. 결국 1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무엇이 다르며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무슨 관계냐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꼬리물기는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문장으로 끌고 가는 거, 문단에서 문단으로 끌고 가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 문단과 그 글 전체의 중심 내역을 파악하는 훈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꼬리물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제 문단을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 평가원이 아주 좋아하고 자주 출제하는 유형별, 뭐 대조라든지 아니면은 인과라든지 그게 아니면 뭐 선우라든지 비례반비례라든지 등등 평가원이 좋아하는 그 패턴별로 문단을 분류해놓고 문단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포인트고 이때 선지는 이렇게 출제될 거야 라고 하는 평가원의 패턴을 익혀나가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의 긴 글을 읽지는 않지만 이 시간이 탄탄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독서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바로 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법은 사실 1학년 1학기 때 대부분 시험 범위가 의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즌에도 의문을 수업하시는 선생님이나 학원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약간 특이하게 의문을 수업하지 않고 품사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의문을 가르치다 보면 실질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나 어간어미처럼 품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의문을 가르치면서 또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머릿속에 혼란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 때까지 뭐 문장 성분이라던가 문법 요소라던가 아니면은 중세국어 같은 거를 하는 모든 문법에 있어서 기초가 품사가 돼주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1학년 1학기 시험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기틀을 닦는 시간이다 해서 품사를 이제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이 제 교재나 제 수업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간략화와 배열입니다. 간략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비음화와 유음화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고 예시인데 이렇게 두면 아이들이 사실 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개념이 나열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암기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단, 한, 둘, 셋, 넷, 다섯 줄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간략화해서 필기하고 간략화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이들이 암기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던 배열은 뭐냐면 문제를 배열하거나 개념을 배열할 때 그냥 일반 시중에 나오는 걸로 배열하지 않고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아이들이 비슷한 함정을 반복해서 보니까 이런 함정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 문제로 넘어가면 이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제 나름의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배열하고 개념을 배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되듯이 그러니까 여기가 흡수되면 뒤에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끔 개념과 문제들을 배열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재의 조금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꽃입니다. 사실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메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무조건 문학입니다. 문학에서 이제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시도 읽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거는 고전시를 읽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처음 보는 글자들, 처음 보는 단어들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때 이 힘듦을 이겨내지 못한 친구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냐면 그냥 아는 단어 몇 개로 끼워 맞춰서 그 문장을 추론하는 식으로 이제 읽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졸업시킨 고3 학생들이 1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3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제가 아무리 소리를 해도 그 습관을 못 버릴 만큼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단어로 읽는 게 아니라 문장 그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맨 첫 시간에 읽는 법부터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2개 내지 3개 이상의 시조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고전 시가를 문장체로 읽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는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보통 이 시즌에 학원들에서 많이 여는 게 뭐 현대시 몇 개 정리, 뭐 고전시 몇 개 정리, 뭐 고전시 100개 정리한다 이런 건데 저는 사실 그런 수업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6주를 공부하고도 뒤돌면 까먹는 게 아이들인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50개를 가르치고 100개를 가르친들 아이들 머릿속에 몇 개나 남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의구심이 있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작품 몇 개를 정리하거나 완벽히 분석하는 수업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을지어도 아이가 스스로 분석하는 지문 해석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가르치는 거, 두 번째 시간까지 가르치는 게 지문을 읽는 법이에요. 제목을 읽고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긍부정을 어떻게 판단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너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학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크게 5원칙이라고 부를 건데 이 5원칙을 제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5원칙에 따라서 저랑 이제 몇 가지 짧게 한번 직접 독해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시를 통째로 주고 직접 제목이 무슨 의미였어? 화자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었어?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어떤 것 같아? 해서 제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아이들이 직접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석이 완벽히 됐다면은 풀 수 있는 OX 문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어떤 작품 하나를 완벽히 분석하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직접 분석하게 하는 것, 이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서리법, 영탄법, 도치법 등등 자주 등장하는 개념어 31가지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법이 뭐야? 라고 하면은 대답 못하는 친구들 없어요. 중학교 때 다 배우기 때문에 다들 사람이 아닌데 사람같이 하는 거요 라고 다 대답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주고 그래 그럼 여기 의인법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도 사람 같은 거 이러고 찾으면 그게 보일까요? 시험장에서? 그 기준으로는 아마 보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의인법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물이나 사물을 청자 혹은 화자, 그러니까 말하거나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자연물이나 사물을 감정이나 내면을 가진 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얘기하기로 저랑 약속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표현법을 배울 때 그 표현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법을 내가 지문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해서 문학에서 목표는 3가지. 고전 시가를 문전체 읽는다. 2번째, 지문을 직접 분석한다. 3번째,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판단 기준을 세운다. 요만큼이 우리 8주 동안 해낼 문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성적이 바로 오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중간 단계가 빠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왜 학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를 씁니다. 근데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본인이 뭐가 될 줄 알아요. 자기가 배웠어? 그럼 시험장에서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에이, 뭐가 잘못됐나 봐. 이 방법 나랑 안 맞아. 이 수업 나랑 안 맞아. 안 되죠, 안 되죠. 이 중간 단계가 빠진 겁니다. 자기가 익히는 단계가 정말 너무 국어에서는 중요한데 이 단계를 가능하게끔 제가 관리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관리 시스템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간지, 2번째 실전 모의고사, 3번째 테스트, 그리고 4번째 클리닉입니다.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일매일 독서도 지문, 문학도 지문, 그리고 문법 조금 풀 수 있게끔 해서 매일매일 전 영역을 공부할 수 있게 해놨고요. 뒤에는 답안지나 해설지가 아니라 제가 직접 손필기로 만든 손필기 분석지를 붙여줌으로써 아이들이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 수업 내용을 그대로 복기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든 주간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째는 모의고사를 이제 보는 건데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를 그냥 시간 맞추고 봐와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3학년에 올라가거나 2학년 후반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8시 20분에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조교 선생님 감독하에 OMR 기록까지 완벽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만들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은 이때 또한 답안지나 해설지를 주는 게 아니라 손필기 분석지를 통해서 채점과 오답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매주 성적표를 어머님들과 학생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이도에 대해서 원래 기본 난이도는 이제 고1에서 한 중간에서 중상 정도 난이도로 만들어 놨는데 학생들이 이제 고1 때는 편차가 큽니다. 물론 고3 때도 크지만 고1 때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아이가 타고나게 국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가 있고 타고나게 국어가 조금 힘든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갭의 차이를 노력으로만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제가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놨고요. 처음에 이제 학원에 와서 2개 내지 3개 내지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가 셋 다 평균적으로 95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고2 정도 수준의 높은 난이도로 모의고사를 올리게 될 거고요. 혹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지금 당장은 이 정도 수준을 풀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살짝 낮춰서 낮은 난이도, 그러니까 고1 거는 고1 건데 조금 중하 난이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난이도별로 모의고사가 있다라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에서 포인트는 절대 객관식 문제는 넣지 않습니다. 가능한 OX, 서답형, 단답형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객관식을 넣더라도 반드시 답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만 제가 정답으로 처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고1 때는 노력의 여하 때문에 성적이 갈리는 것보다 좀 타고나게 잘하는 애들이 있고 타고나게 국어가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타고나게 국어가 힘든 친구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언정 제가 좋게 보는 장면은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100점을 맞는 과정 혹은 하나의 시험지를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걸 걸어나가면서 계속 빠지겠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성적이 안 나올지언정 자기가 뭐가 문제구나, 내가 이런 점이 조금 아쉽구나라고 하는 본인의 문제점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어적인 능력이 나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국어적인 능력이라기보다 국어적인 감이나 직관이 좋은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그냥 적당히 공부하면은 쭉 하면 100점, 뭐 이렇게 쭉 하면 이제 시험지 하나 풀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함정에 빠져본 경험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매번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간혹 가다.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기말고사에서 1번 빠지고 3월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4월 모의고사에서 1번 빠지고 해서 이 함정에 빠지면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수야. 오늘 머리가 좀 아파서, 오늘 배가 좀 아파서, 오늘 좀 옆에 애가 좀 시끄럽게 해서, 오늘 좀 감기 걸려서 콧물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유를 대면서 실수라고만 치부를 해버리는데 저는 이 구멍을 아이들이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대 지금 100% 완벽한 아이는 있을 수가 없고 조금 국어적인 능력이 좋더라도 당연히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구멍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성적이 오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절대 100점이 맞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만들고 답의 근거를 명확히 찾아야만 제가 적절하다고
보라고 해줄 거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답이 2번인 거는 보이는데 근거를 못 찾는 거 보니까 아직 나는 모자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능력치나 직관적인 힘이 좋은 친구들도 본인의 모자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일 다다르다라는 주간지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까지 보고 나면은 1대1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은 저 혹은 제 수업을 듣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조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클리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1번, 학생이 아니라 강사가 질문한다는 점입니다. 학생한테 질문하라고 해봤자 아직 고등학교 1학년도 들어가지 않은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왜 자기가 모르는 거고 내가 뭘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질문해봐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는 네 질문 받고 집에 갈 거야 라는 뜻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또 소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질문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를 이제 분석지를 만들거나 그 테스트지를 만들 때 무조건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는 규칙을 세워놓고 조교쌤들한테도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맞고 틀리고와 관계없이 반드시 저나 조교쌤이 이게 왜 답이 2번이야? 그럼 1번은 왜 답이 아니야? 라고 하나씩 물어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점이 모자란지를 저희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오프라인 클리닉을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참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제가 플래너 관리까지 함께 할 건데요. 혹시 개인이 따로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가 있다면 굳이 제가 배부하는 플래너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제가 플래너를 배부하게 되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제집이나 더 이상의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커리큘럼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양의 과제를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준 과제 그리고 제가 준 교재 안에서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클리닉을 하고 나면은 이 플래너 아랫부분에 오늘 어떤 내용으로 클리닉을 했고 다음 주에는 이 점을 조심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를 다 적어줄 겁니다. 이게 아무리 클리닉을 해줘도 아이가 한 번 듣고 집에 가면은 까먹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시각적으로 써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다음 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다음 주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나랑 피드백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모의고사를 보자, 읽어보고 일주일을 시작하자라고 지도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클리닉의 내용을 복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제가 2타임을 열었습니다. 한 타임은 토요일 저녁 타임 그리고 한 타임은 일요일 오전 타임 2타임을 열었고요. 너무 많은 학생들을 데려가지 않고 정말 적은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관리에 초점을 둔 완벽한 알찬 8주를 보내는 것이 제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찬 8주 함께 보내서 고등국어 완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